어제 민통선 인근에서 체포된 북한 남성이 감시 장비에 10차례 찍혔지만 군은 8차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남성이 6시간가량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의문을 남겼습니다. 수사권을 갖게 된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등산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한명수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 감찰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방청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소방관의 기관장 면담을 예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자리를 뜬 승객 얼굴을 택시기사 측이 인터넷에 공개해 논란입니다. 사기냐 명예훼손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최근 중동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병석 국회의장 등 의원 6명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이 1,72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린 탓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동해안을 통해 남하한 과정에 우리 군의 총체적인 경계 실패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해안 감시 카메라에 5번 그리고 또 다른 CCTV에 3차례나 포착됐는데도 우리 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적의 침입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고 대응팀을 출동시킨다는 기본적인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합참의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도대체 경계는 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도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동해바다를 헤엄쳐온 북한 남성이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온 시간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 이후 33분 동안 육군 22사단의 해안 감시 카메라에 5번 포착됐고 그중 2번은 사람의 형상이 확실하게 포착돼서 상황실에 경고음까지 울렸습니다. 대응 매뉴얼대로라면 경고음이 울린 즉시 상황실 감시병은 간부에게 보고하고 영상을 다시 확인해야 했지만 감시병은 장비 오작동으로 여겼고 간부는 다른 업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성은 남쪽으로 5km 이상을 걸어 민간인 통제선 부근까지 접근했고 4시 12분에서 14분 사이 이번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CCTV에 3차례 추가로 포착됐지만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민통선 조서 CCTV에 2차례 더 찍히고 나서야 군은 북한 남성의 존재를 처음 파악했습니다. 북한군의 침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상부 보고조차 하세월이었습니다. 31분이 지나서야 상급 부대의 상황이 보고됐고 다시 2시간이 지나 군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습니다. 위중하다고 판단됐으면 아마 금방 보고했을 텐데 그 상황을 아마 출퇴근하는 간부 정도로 생각을 해서 군의 기본인 경계와 보고마저 원칙을 따르지 않을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자, 이런 군의 발표를 듣고 나도 또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일단 군은 이 북한 남성이 어벌 부업으로 해서 수영에 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엄쳐서 건너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날씨에 차가운 동해바다를 6시간이나 헤엄쳐 건너왔다는 설명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상황인지 윤동빈 기자가 이 남성의 남하 과정을 재현해 봤습니다. 합참은 북한 남성이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지만 어업을 부업으로 해서 물에 익숙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인이 겨울바다를 6시간 수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동 패딩이 부력이 약 20-30km 정도 나가는데 그 위에 드라이슈트를 입고 그 속도로 6시간 동안 수영을 해서 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북한 남성이 조류를 따라 남하한 건 16일 오전 1시쯤. 이때 해수면의 온도는 6에서 8도였습니다. 두꺼운 패딩 위에 잠수복을 입은 이 남성이 추진 장치도 없이 오직 오리발 수영으로 6시간 동안 10km가량을 헤엄쳤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북한 남성이 발견됐을 당시 모습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물에 젖지 않은 패딩을 입은 이 남성은 낙엽으로 하반신을 덮어 체온을 보호했고 그 옆에 나뭇가지엔 천으로 된 마스크도 걸려 있었습니다.
22사단은 있는 줄도 몰랐다는 배수로를 이 남성이 어떻게 알고 찾아내 통과했는지도 논란입니다. 민간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군은 합동정보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어쨌든 이 남성이 헤엄쳐 왔다고 해도 그 다음 과정도 의문투성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 상륙을 했는데 왜 곧바로 우리 군 검문소를 찾지 않고 야산으로 향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수복과 오리발을 숨기고 발견 당시 낙엽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사실도 군이 설명하지 못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서 탈북을 가장해 남한에 침투했다가 뒤늦게 검거된 사례가 2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 정부 들어 남파 간첩이 탈북자를 가장했다가 붙잡힌 사건은 2차례 모두 2017년에 발생했습니다. 탈북이나 귀순을 가장할 경우 손쉽게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어 과거 정부 때도 이런 식의 침투 도발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귀순자를 가장한 침투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굳건히 함으로써 안보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합참이 민간인 귀순자라고 밝힌 북한 남성의 행적에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참은 귀순 남성이 해안 철책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잠수복과 오리발은 해안가 바위 틈새에서 발견됐는데 잠수복은 2~3차례 접힌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은 조사 중이라 언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색 당시 군 교신에서 수중 추진기가 언급된 것도 논란이 됐는데 서욱 국방장관은 수중 추진기는 없었다고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진술 또 저희들이 발견한 거 족적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중 추진기는 상륙 전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있었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사는 임원정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겁니다.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임 연구관은 공개적으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도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이례적인 인사 배경에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사건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산화 한 켤레 장만한 듯 든든하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겸직으로 수사권을 갖게 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임 연구관은 지난 2018년 김진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검사 성비위 사건 무마 혐의로 고발했는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도 공개 예고했었습니다. 그다음 총장님이 문무일 총장님이고 그다음이 윤석열 총장님인데 결국 뭐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박범계 장관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은 한 전 총리 수사에 검사들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에 끝납니다.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이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수사와 기소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위정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서 인사발령이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보편성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임 연구관을 위해 만든 자리란 뒷말도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정책연구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들었고 첫 인사가 임은정 연구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신현수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가자 범여권이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에 남겨둔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빼앗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른바 친조국계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조국 성향의 법녀 의원들이 개최한 중대범죄수사청 입법공청회에선 검찰을 향한 융단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허울에 불과하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 자신들의 권한을 스스로의 권력으로 착각하고 검찰청을 철거하자거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는 비서가 건방을 떤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청 건물은 깔끔하게 이렇게 철거하고 그냥 법원만 두고. 가방못지라고도 부르는 이런 비서가 이렇게 백주 대낮에 건방을 떨어도 됩니까?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은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고 있는데 여당에선 오는 6월까지는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내비치는 등 당 지도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지만 수사기소 분리의 그 원칙이나 방향에서 공감을 하는데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 검찰개혁 특위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의 속도 조절 뜻이 전해진 바가 없다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도한 검찰권 제한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신현수 수석이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여권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권까지 빼앗는 입법 의지를 강조하면서 당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자, 공수처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수청입니다. 기승전 결론은 두 기관 모두 검찰의 힘을 빼자는 거죠. 여기에 경찰의 국수본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검찰청은 건물만 남는 게 아닌지 모를 지경인데 이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수사기관들이 앞으로 이렇게 경찰,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공수처 이렇게 5개 기관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각 역할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하던 이른바 6대 수사를 맡게 한다는 방침이죠.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만 남게 되면 그 이름도 검찰청에서 이 공소청으로 바꾸자는 게 여당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이 공수처, 또 경찰 내 일반 수사를 하는 국가수사본부도 새롭게 꾸려진 상태죠. 자,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좋은 건가요? 여당은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해왔다. 바로 여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검찰은 계급화된 조직으로 특권의식과 부패가 심각하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려면 중수청 같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 검찰이 갖고 있던 힘을 분산해야 한다는 거죠. 여당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만 그 주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당 안대로라면 중수청은 앞으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범죄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3급 이상 공직자를 수사하죠. 그렇다면 3급 이상 공직자의 선거 범죄는 어느 쪽이 수사를 해야 될까요? 또 대형 참사 또한 이 경찰의 국수본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늘어나면 자칫 중복 수사와 과잉 수사로 이어져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검찰이 하던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건 좋은데 전체적인 수사를 비대하게 과도하게. 그리고 또 하나 수사기관이 이렇게 분산되면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죠. 네, 관련해서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은 SNS에 검찰 내 수사 희망 인력은 이동시키면 되니까 수사 총량의 공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이른바 수사관 신분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검사가 얼마나 될지, 정말 수사 역량은 유지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과학 척결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수사 역량이 안 되면 그 수사는 덮이는 거잖아요. 큰 수사의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당의 이런 움직임이 검찰 개혁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반대하면
그럼 검찰 개혁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정상적인 토론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권력기관 만드는 문제를 흙으로 장난감 빚듯이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는데 오늘 나온 작년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치입니다. 역대 최대치인 1,726조 원까지 가계빚이 늘었고 대출 증가폭도 역대 최대폭이었습니다. 요즘 흔히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이런 표현이 전혀 과장은 아닌 듯합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8월 1억 원 가까이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전세금을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오른다고 하는데 이제 정부 규제가 이제 되는 것 같고 주식이 이제 떨어지면 그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막막한데 지난해 말 대출과 신용카드 빚을 합친 가계빚은 1,726조 1,000억 원.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1년 만에 125조 원 늘어 증가폭이 재작년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가계대출만 따로 떼서 보면 3개월 동안 약 45조 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 주택 매입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다 빚내서 투자하는 소위 B2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식 및 주택 투자 수요 그리고 생활자금 수요 지속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뒤늦게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1월에만 마이너스 통장이 4만여 개 늘었고 주식 신용대출도 3조 원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 걱정은 또 있죠. 봄은 다가오는데 경제는 아직 한겨울입니다.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만 개학을 앞둔 대학가의 사정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윤서아 기자가 대학가 원룸촌을 돌아봤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개강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북적이던 대학가 원룸촌. 마을 게시판엔 대학생 입주자를 찾는 전단지만 빼곡합니다. 거의 뭐 하루에 계약서 많이 쓸 때는 2-3장씩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뭐 하나 쓰기도 힘듭니다, 요즘은. 코로나 장기화로 주요 대학이 온라인 개강을 택하면서 원룸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굳이 서울에 방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방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35년 동안 대학생 손님이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이 5층 건물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만 방이 4개가 있는데 이 중 3곳이 1년째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대학생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집주인 간 보증금과 월세 할인 경쟁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한 10만 원 이상 싸게 내신 분들도 있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룸촌 불황에 임대업자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합니다. 안 나가요. 지금 작년부터 지금 있잖아요. 지금 아직 죽어나요, 지금. 나가는 사람만 많고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 지역 원룸 평균 임대료는 약 11% 떨어져 세입자 감소세를 반영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이틀 동안 이어졌다가 간신히 진화됐던 충북 영동 산불의 불씨가 오늘 강풍에 되살아나면서 주민들이 다시 한번 크게 긴장했습니다. 소방당국이 급히 나서 다행히 1시간 반 만에 진화하긴 했습니다만 낙엽 속 불씨가 언제 또 되살아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기슭에 화염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영동 산불 현장에서 산불이 되살아났다 꺼졌습니다. 어제 주부를 진화한 지 하루 만에 재발화한 겁니다. 낙엽이 워낙에 두껍게 쌓여 있으니까 그 속에서 불씨가 남아 있어요.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영동 산불의 최초 발화점은 마을의 한 공터입니다. 산림당국은 화목 보일러 재해 남은 불씨가 강한 바람에 날리면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구장 360개 면적이 불탄 경북 안동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됩니다. 경남 하동 산불 역시 농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산소 하는 사람 뭐 실화일 수도 있고 부산 폐기물 소각일 수도 있고 다른 거는 뭐 방안은 뭐 아닌 것 같고요. 실화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난 산불은 4,700건이 넘습니다. 산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 70%가 부주의였습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가지고 작은 불씨에도 쉽게 대형 화재로 확산되기 때문에 모레부터 전국에 비 예보가 있지만 제주와 남해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내륙 지방의 산불 위험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꺼진 불도 다시 살아날 만큼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산불 피해 면적이 예년에 무려 9배에 달한다고 하는데 더 큰 걱정은 산불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3, 4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포커스는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봄 산불에 맞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산등성이 지난 18일 강원도 양양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낙산사 1km 앞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불을 한번 맞은 사람이에요. 2005년도에. 얼마나 놀랐는데 저저저저 떠면아. 이틀 뒤 강원도 정선에서 난 산불이 12만 제곱미터의 숲을 태우고 18시간 만에 꺼졌죠. 다음 날 경북 안동에서도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고 경북 영주에도 산불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 이거 뭔 난리야 이게. 저 불 막 난리 난다. 경북 예천과 충남 논산, 충북 영동, 경남 하동에서도 동시다발로 산불이 났죠.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2월 달에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야간 산불로 전국적으로 5건이 이렇게 발생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달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은 377헥타르. 최근 10년 평균 42헥타르의 9배에 달합니다. 날씨가 건조해 산과들이 온통 불에 타기 쉬운 상태. 건조한 날씨에 낙엽들이 바짝 말라 있는데요. 손으로 문지르면 금방 벗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올겨울 강원도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0%, 영동 지방은 평년의 12%로 유독 건조합니다. 그 목재 수분 함유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최근 돌풍이 자주 불면서 불이 더 빨리 번지기도 했죠. 바람 때문에 아주 급격히 다발적으로 발생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왔죠. 문제는 기록적인 피해를 남겼던 2000년 동해안 산불과 낙산사가 소실됐던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고성 산불 등이 발생한 건 3, 4월이라는 겁니다. 2월 달부터 이렇게 큰 불이 나니까 3, 4월 좀 많이 걱정입니다. 대형 산불이 집중됐던 봄철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산림당국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보도로 이어갑니다. 다음 달부터 119 구급대원 등 방역 최전선 근무자에 대한 코로나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소방청이 접종을 거부하는 소방관의 기관장 면담을 하고 사유서까지 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개인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소방청은 어제 일선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청이란 제목의 문건엔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방청의 백신 접종 목표율은 100%라며 소방서장이 백신을 안 맞겠다는 직원을 직접 면담해 사유를 확인하라고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그 밑에 날단 직원들이 느끼기에 추악함이 느껴지거든요. 안 맞는 자에 한해서는 인사 조치 불이익을 주겠다. 소방 내부망엔 앞에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강압적이라거나
처음부터 강제로 맞으라고 하지라는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동희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관서자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될 건데 그래도 안 맞을 거냐. 강압적으로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동의를 받긴 했어요. 119 구급대원과 함께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는 요양병원 종사자 사이에서도 강제 접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가 접종 거부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자체 회의록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몸에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결정권이 있는 게 맞는 건데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 조금씩 강요가 소방청과 지자체 모두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현장의 반발 기류에 접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긴 합니다만 경기도 용인시청 운동부 집단 감염이 헬스장을 통해서 인근 3개 시로 확산되는 등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청 운동부 합숙소입니다. 설 연휴 때 가족 모임을 가진 이곳 유도 선수 A씨가 지난 19일 처음 확진됐는데 A씨의 가족을 포함해 함께 기숙사를 쓴 운동선수와 종사자 등 19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운동선수 가운데 한 명은 화성의 한 헬스장에서 피트니스 강의를 했는데 이 바람에 헬스장 이용자와 이들의 가족 등 25명도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총 44명이 됐습니다. 운동 중에 발산되는 호흡기 비말이나 타인이 사용했던 운동기구 등에서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련 집단 감염은 9명 늘어 전체 확진자는 227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병원 측의 방역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염 관리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여겨지고 경증이었지만 있었을 때 신속하게 검사가 좀 안 된. 전국적으로 추가 확진자는 이틀째 300명대가 나왔지만 정부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유행 확산 기준인 1을 넘어 내일부터는 환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최근 중동을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의장 등 의원 6명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보통 로비에서 검사를 받아서 특혜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스위트룸에서 검사를 받게 된 건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인천의 한 호텔입니다. 지난 17일 박병석 의장 등 6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순방단은 중동 순방을 마친 뒤 이곳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코로나 검사는 1층 로비에서 이뤄집니다. 하지만 순방단은 별도로 마련된 호텔 스위트룸으로 올라갔고 의료진들도 방으로 따라 들어가 별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스웨덴, 베트남 순방 때도 호텔 객실에서 별도로 검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들은 방역당국 안내에 따라 방으로 이동했을 뿐이라며 특정한 객실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규정상 의원들의 검사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다면서도 정확한 장소 변경 과정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의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셔갖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에서 귀국한 국민들이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할 땐 로비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자리를 뜬 승객 얼굴을 택시기사 측이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기냐 명예훼손이냐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정준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퍼 차림의 한 남성이 택시 뒷좌석에 탑니다. 내릴 때가 되자 돈이 없다며 금방 가져오겠다고 말합니다. 승객은 잔고가 없는 카드 한 장을 맡기곤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택시기사의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영상입니다.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아끼려고 계속 말을 바꾸며 거짓말하고 전화도 꺼놓거나 안 받는다며 승객의 얼굴과 휴대전화 번호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부모님이 원래는 이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하는 중이에요. 사건 접수해보려고. 온라인상에선 돈을 안 내고 도망간 건 명백한 사기라는 주장이 다수였지만 얼굴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요금을 내겠다고 하며 도망을 쳤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만큼 온라인에 공개할 때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대학 입학식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돼 왔죠. 코로나 2년 차인 올해는 AI 총장이 축사를 하고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초대장을 보내는 등 비대면 입학식이 한층 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숙명여대 입학식 현장. 신입생과 학부모 대신 거대한 LED 스크린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썰렁한 분위기는 입학식이 시작되자 반전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온라인 입학식이지만 대학 생활에 거는 기대는 뜨거웠습니다. 자유미디어 끝까지 화이팅! 신입생들은 입학식 초대장을 가상현실 앱을 통해 받았는데요. 이처럼 폰에서 앱을 실행하면 각자가 있는 방 안에 초대장이 뜨고 유튜브 입학식으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10,000명이 함께 교과를 부르는 등 각종 이벤트로 입학의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성균관대 입학식에서는 AI 총장이 축사를 했고 진동열 총장님 연설문 촬영은 이미 제가 했습니다. 포항공대 입학식에서는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체육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든지 맞춰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한다면 언제든지 열어놓겠습니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의 낭만까지 온라인을 통해 느낄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마스크도 벗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러고 싶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후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는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제책이 나오는 데 따른 숨고르기라는 해석이 많은데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주택 가격이 오를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3,800가구가 넘는 서울 마포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사 대책 이후 매매 거래는 단 한 건 성사됐습니다. 문의도 주춤합니다. 전일로는 좀 조용했다가 지금 살짝 움직이는 분위기. 이사 대책 때문인지 부정 때문인지는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호가가 올라간 거가 많고.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97건으로 지난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을 밑돌 전망입니다. 이사 대책에 따른 시장 관망세에 계절적 비수기가 겹친 탓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급 차질을 빚을 변수도 많은 상황이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진단에 무게가 실립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그 조합이나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할지 판단이 안 서고 그다음에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도 대상지에 대한 불투명성이라든가 실제로 집값 상승 기대감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한국은행이 집계한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29로 집값이 더 오를 거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특히 주택 매수세를 이끌어온 40대 미만 젊은 층은 집값 상승세 전망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요즘 자동차 이용해서 캠핑 즐기는 분 많은데요. 이 자동차에서 쓰는 에어 매트리스 제품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심할 경우 불임이나 간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차량 뒷좌석을 접고 에어 매트리스를 깔자 그럴듯한 잠자리가 완성됩니다. 차에서 숙박을 하며 캠핑을 하는 이른바 차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차박에 쓰이는 에어 매트리스 제품 15개를 조사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90배 넘게 검출됐는데 불임과 간, 신장 손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호흡기라든지 피부 점막 쪽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흡수될 경우에는 신장이라든지 간 쪽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 제품의 경우 입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유해 물질이 신체에 직접 닿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젊은 부부들이 아기들 데리고 캠핑 많이 가거든요. 근데 아기들이 이제 피부에 뭐 매트에 이제 닿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는 물놀이용 제품과는 달리 유해 물질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관련 안전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자동차 시장 판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가 내연기관 종식을 선언하고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자동차 업체들의 일단 순수 전기차 공개에 전기차 왕자 쟁탈전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직선으로 표현된 전면, 작은 라이트 여러 개를 모아 만든 후면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현대차가 공개한 순수 전기차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배터리 용량의 80%를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고 단 5분의 충전으로 약 100km 정도 주행할 수 있어서 전기차 1위 테슬라는 세단부터 SUV까지 다양한 모델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디자인으로 판매량을 올렸다면 이제는 안전을 강조합니다. And we expect it will be the safest mid-size SUV in the world by far. And at Tesla, we actually always design with safety as the number one goal.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 폭스바겐, 르노, 현대차 순으로 완성차 업체들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여기에 GM이 2025년까지 전기차 30종 출시를 예고했고 포드도 2030년까지 유럽 내 내연기관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habe ich mich über Ihre Entscheidung sehr gefreut. Sie bestätigt eindrucksvoll die Qualitäten Deutschlands als Standort für E-Mobility. 올해 전 세계 판매량은 38%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 경선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상황 탓에 TV 토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 간의 1대1 토론이 있었습니다. 상대 과거 이력까지 거론하며 수위 높은 발언들이 오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내일 네 번째 토론회를 갖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자께서 특별히 주문도 오세훈 후보는 4조 5천억 원이 소요되는 나경원 후보의 공약이 1년짜리 시장 후보로선 과하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1년 내에 공약 욕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나눠줄 수 있는 공약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지금 감당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후보는 예산 다이어트와 국회 설득으로 가능하다며 반박했습니다. 1년 남은 시장이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손 놓고 있겠다? 저는 그런 자세로서는 이번에 전시의 서울을 극복할 수 없다. 과거 이력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나 후보는 10년 전 무상급식 투표와 이번 조건부 출마까지 거론했고 이번에 출마하실 때 조건부 출마를 거셨습니다. 저는 늘 오 후보를 보면서 과연 소신이 뭔지, 철학이 뭔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오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태와 총선 당시 원내대표로 총선 패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얻어낸 게 없었던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뼈아프셨을 겁니다. 당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토론평가단은 나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일 토론회를 앞둔 민주당 후보들은 앞다퉈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청년 창업 간담회에서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약속하자 서울시 대전환 펀드로 서울의 혁신 생태계의 도약 및 글로벌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우상호 후보는 2조 원 규모의 청년 무한도전 펀드 정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우상호가 청년 시장이 되겠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권이 4월 선거 전에 지급하기로 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 정도로 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런 내용을 공개했는데 9조 3천억 원이었던 3차 때의 2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이번 추경을 적자 국채로 충당하게 되면 국가 부채 1,000조 원 시대에 바짝 다가서게 됩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4월 보궐선거 전에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원 규모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재정당국은 12조 원, 여당은 20조 원대 이상을 주장해왔는데 이번에도 당의 입장에 가까운 액수로 조율됐습니다. 그 전후한 숫자,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을 크게 늘려 3차 재난지원금 규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연매출 10억 원, 직원 10인 미만으로 지급 대상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10조 원대였던 국가 채무는 올해 확장 재정 기조에 956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까지 더하면 1,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가 지출을 조정해 추경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채 발행을 하기 앞서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출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도. 야당은 대통령마저 금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만 원만 돌려도 처벌받고 입건이 되는데 대통령은 몇십 조씩 선거 직전에 돌려도 괜찮은.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미국 나사가 닷새 전 화성에 착륙한 탐사 로버 컨시비어런스가 보내온 착륙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화성의 붉은 표면과 바람 소리까지 담아 보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송무빈 기자입니다. 대기권으로 들어온 작은 낙하산이 버섯처럼 펴지고 거친 화성의 표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붉은 흙먼지가 바람에 날립니다. 지구 중력의 3분의 1인 화성에 착륙하는 건 어렵고 위험해서 공포의 7분으로 불립니다. 나사가 공개한 건 2중 3분. 착륙 순간을 기록한 첫 영상입니다. About an hour after landing, I got a phone call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his first words were, "Congratulations, man." And I knew it was him. I wasn't getting punked. 퍼시비어런스의 기계음 뒤로는 붉은 행성의 바람 소리가 담겼습니다. 퍼시비어런스에 장착된 마이크를 통해 화성이 지구에 들려주는 화성의 소리입니다. We're going to drive to the next location, and we actually want to find a habitable environment for the helicopter to fly in. 퍼시비어런스에 실린 헬리콥터형 드론 인저뉴어티도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영화관 개봉 대신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로 우회 개봉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낸 영화죠. 한국 첫 우주 SF 영화 승리호. 이 상상 공간인 우주를 구현해낸 특수 효과가 한몫했는데 이 작업을 완성한 이들을 최윤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2092년 우주 쓰레기 청소선의 한국 선원들이 지구를 구하는 영화 승리호. 상상 속의 우주 공간과 우주선, 로봇 등이 생생하게 표현됐는데 전체 장면의 80%가 특수효과입니다. 가상의 공간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업 공정도 이제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화투장을 섞는 로봇. 난 입 벌린 적이 없는데 근데 왜 나한테 배우 유해진이 연기한 로봇 업둥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션 캡처 센서를 갖춘 슈트를 입고 촬영을 해요.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가면서 캐릭터 모션을 조금 더 디자인을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제작업체만 10여 곳, 1,000명의 전문가들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첫 우주 영화를 통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을 펼쳐 보였습니다. 또 남들이 보고 재밌다고 하고 뭐 CG 잘했다고 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더 뿌듯하고. 헐리우드 제작비의 4분의 1 수준으로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호평을 받았는데 이제는 헐리우드 진출이 목표입니다. 좀 헐리우드의 작품들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요. 아마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서울 망우리공원 지석영 묘소 입구 비석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먼저 실험해 보아야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지석영은 종두법을 배우고 나서 시험해 볼 곳이 없었습니다. 장가는 들었지만 자식이 없을 때였고 남의 자식은 부모가 허락할 리 없었죠. 그는 2살 난 처남을 떠올렸고 장인은 펄펄 뛰었습니다. 그는 사위를 믿지 않는 처갓집에 있을 수 없다며 떠나는 신용까지 하며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아들에게 접종한 뒤에 본격적인 보급에 나섰습니다. 북미에서 첫 천연두 백신을 맞은 아이도 의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신 공포가 워낙 커서 보스턴시가 접종 금지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의사 보일스턴의 아들이 완쾌되면서 접종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가 되든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대통령 1호 접종을 둘러싼 정치권의 날선 공방이 부담스러울 텐데도 정 청장이 적절치 않다라고 잘라 말한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실험 대상이라는 거친 표현이 백신 불신을 부추기기 때문이겠죠. 대통령은 이미 신년 회견에서 솔선수범을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호 접종에 나서고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 엘리자베스 여왕,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깨를 걷어붙이면서 지도자의 접종이 세계의 이목을 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대통령이 1번 접종으로 국민 불신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제안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초등학생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국민은 실험 대상이냐는 볼멘 소리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치 공방으로 비화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대통령이 1호 접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신년 회견의 언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민적 불신이 어느 정도를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도자의 길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2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서글픈 1호 접종 논란이었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터라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조금은 낯설기도 한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낮은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가 풀릴 거예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구와 부산이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날씨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화재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건조한 날씨엔 바이러스도 활성화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많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서울과 경기 북부는 제외고요. 기온의 경우는 당분간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23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